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 vs 인공지능 미래전공 토크쇼를 진행 맡고 있는 세종대학교 한차원 교수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가장 뜨거웠던 때가 2016년이었죠.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수 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인공지능이 진짜구나 라고 알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후로 5년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했는데요. 자,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온 인공지능 전공이 어디까지 가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공대 인공지능학과 이수진 교수님, 어노테이션 AI의 윤동국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수진 교수님께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구글 알파고에서부터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 사실은 바둑 두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길 수 있나 그랬는데 결국은 한 번밖에 못 이기고 이세돌이 다 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이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게 인공지능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경쟁적으로 인공지능을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특히나 우리가 나오는 게 이제 싱귤레러티, 특이점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는 그 순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인공지능 기술 현재 수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 특이점이라고 말씀하신 그 지점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떤 기존의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 지점. 다시 말하면 기계가 인간을 이긴다, 혹은 인간을 넘어서는 지능을 갖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상상을 하기는 했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점점 그 지점을 향해서,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 지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초지능의 기계가 탄생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도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파고랑 바둑을 했었는데 이세돌이 몇 수에 되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곳에 바둑을 인공지능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자도 이거 오류 아닙니까? 이세돌도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결국 그 바둑 그 수에서 그 대회에서 졌는데 복귀를 한 거죠. 어디서도 졌는지. 그랬더니 바로 그 이상한 수부터 졌더라. 네네. 결국 인간을 이길 수 있는 수를 뒀지만 인간이 그게 어떤 수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지점. 그렇죠. 그게 예. 특이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좀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네. 제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바로 그 바둑을 보고서 알파고 바둑 두면 누가 이겨요?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제일 인공지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다.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진다라고 우리가 딱 결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건 바로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창의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그 생각하지 못한 부분의 어떤 결과를 내놓는 점이잖아요. 그것처럼 기계는 이미 그 설계되어 있는 대로 뭔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니까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인간과 같아진다? 혹은 인간이 상상을 한다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준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알파고는 바둑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들은 계속 두고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패턴 정도가 아니라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까지도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인공지능학과가 세종공대에 이제 올해 생겼죠. 네, 올해 2021년에 생겼습니다. 생겨서 네, 학생이 네. 지금 1학년인데 학생들은 인공지능 전공에서 어떤 공부를 합니까? 일단은 1학년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컴퓨터공학이라든지 소프트웨어학과에서 배우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우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그 다른 컴공이나 컴퓨터과학 전공 분야와 좀 차별을 두는 것은 2학년부터 이제 이러한 그 딥러닝이나 이제 그 기계가, 그러니까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수학을 좀 저희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모델 설계를 하거나 그 모델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 이론, 그리고 아이디어를 그 수식으로 개진을 하고 그 수식이 어떻게 다시 그 언어와, 그러니까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는지까지. 그리고 이제 3학년, 4학년 가면 사실상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사실 응용 분야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전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영역을 좀 세분화시켜서 예를 들면 컴퓨터 비전,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3학년, 4학년부터는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분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커리큘럼. 교과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 미래전공 토크 콘서트를 이번 시간이 4번째 시간인데요. 네네. 앞에 교수님들과 함께 우리가 정보 보호하고 네. 드론하고 빅데이터를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세 전공을 얘기할 때 계속 등장하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렇죠. 네. 인공지능과 다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니까 우리가 이번 미래전공 토크 콘서트 하고 있는 7개 전공이 그 어떻게 본다면 인공지능을 뺀 6개 전공하고 다 연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융합되고 있는 전공이나 분야가 있다면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기술이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실 메타버스, 우리 타이틀도 그렇지만 네. 이제 메타버스라는 세계를 설계하고 완성시킬 때 이제 결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 아닐까 합니다. 효율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이제 뭐 개선, 그러니까 결과를 나타내는 네네.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기술이 그 확장성을 갖고 언론에 노출될 때는 이제 그 뭐 의학 분야라든지 금융 분야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제 가치와 맞물려 갔는데 네, 이제 네. 본격적으로 엔터테인먼트나 예술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고유의 그 창의력 혹은 공감 능력 뭐 이런 감정을 어떻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도 뉴스 보니까 미국 대학병원에서 그 약을 만드는 제약 간호사 한 명을 연봉 6천 AI를 임명을 했다. 그랬는데 사람 많은 그 많은 약사들이 수백 명이서 1년에 하는 오류율이 0.00 몇 %라고 하더라도 그게 몇천 건 내지 몇만 건이 나오는데 약을 네네. 잘못 조제하는 게 네. 그 인공지능 한 명이 단 한 건도 오류가 없었다. 네. 뭐 네. 이런 얘기를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나 금융처럼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아주 높은 분야에 있어서 네, 그렇죠. 인공지능을 쓰는 것이 훨씬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해치할 수 있다. 리스크 해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게 네. 이제 기존 지금까지 추구했던 방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인간의 어떤 감성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정확도를 요하는 기술적인 분야에서 좀 더 확장해서 예를 들면 간호사를 대체를 할 때 기능적으로 간호사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공지능은 바로 그런 인공지능이 아닐까 생각하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 예, 그렇죠.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미 방향을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봤을 때 핸들을 아직도 저는 핸들을 놓지 못하거든요. 불안해서 네. 반자율주행을 하더라도요. 네, 네. 근데 미국에서는 테슬라 차를 타고 2시간 동안 자고 간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네. 그 정도로 이제 손을 놓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사람은 졸기라도 하지만 인공지능은 안 졸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그게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약을 조제시켰는데 지금야 사람들이 사람이 조제하는 약이 줄을 더 많이 설 수 있지만 앞으로 되면 인공지능 약사 줄밖에 안 쓸 수도 있다. 그렇죠. 정확도에 그렇죠. 기준한다면.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됐을 때 되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걱정하는 게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확산되면 일자리가 없어질 순위가 잘 나오잖아요. 그거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언제나 그랬습니다.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할 때도 그렇고. 그렇지만 없어지는 자리가 있는 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혹은 더 많일 수도 있고 생겨나는 자리가 있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우리가 모르는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배워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면 예측되는 일자리가 지금 없지만 생길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일단 그거는 윤동국 대표님이 잘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아 그럴까요? 그럼 윤동국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일자리를 뺏는다는 게 그 막연한 두려움, 모르는 것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막연한 두려움일 그렇죠. 뿐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 도입이 되면서 없어지는 일자리만큼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데 특히 과거에도 물론 있었지만 이제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업군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으면 인공지능 모델을 설계할 수가 없거든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로보틱스 쪽에서의 어떤 인공지능 융합하는 기술을 구현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군은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직군의 인공지능 전문가 다 필요하게 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나온 이후에 그걸 이용해서
일을 하는 행정직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전자계산기가 생기니까 옛날 주판으로 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했지만 네.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활용하는 일이 더 많아지니까 사실 그 전문가들이 늘어날 수 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말씀하신 김에 지금 윤동국 대표님이 하고 계신 어노테이션 AI라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회사는 MLOps라는 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지금 현재 저희가 도입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과정이 휴리스틱하게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한 땀 한 땀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자동화되어 있는 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고요. 개발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 공정을 좀 자동화를 시켜보자라고 목표를 잡고 만들고 있는 게 MLOps고요. 순서를 보자면 일단 데이터 수집, 그다음 데이터 정제 가공, 그다음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전처리,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메타,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학습을 해라라고 알려주는 거, 그다음에 학습 자원 분배를 하고 학습을 시키고 배포를 하고 관리를 하는 이 전주기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와, 그러면 구체적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기업들과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바리스타 로봇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와 있는 바리스타 로봇들은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지 않고 패스 플래닝에 의해서만 커피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립 커피에 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는 거기에 카메라를 달아서 카메라가 커피의 상태를 계속 디텍팅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물 조절, 각도 조절, 그다음 시간 조절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MLOps가 여기에 도입이 되면 이 커피 로봇이 계속 커피를 내릴수록 데이터가 취득이 되고 취득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가공이 돼서 다시 학습이 되고 그 학습된 모델이 다시 로봇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이제 컨티뉴어스 러닝이라는 거를 하는 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봇이 커피를 만든다고 하면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네, 맞습니다. 똑같은 단계로 커피를 네. 만들겠죠. 네, 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도입될 수가 있고 네. 상황적인 변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똑같이 하는 레시피가 있다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매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시각적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그런 오류를 줄일 수가 있다. 네. 그게 인공지능의 도입이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MLOps는 이거를 사람이 사실은 사진을 다 모아서 또 가공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다시 학습을 시키는데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아하. 그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 회사에서 이 바리스타 로봇 말고도 다른 분야는 또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일단 자율주행 휠체어라는 거를 저희가 또 하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스타 로봇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이 자동차에 실려서 자율주행을 하면 얘는 길을 다니다가 저희가 학습할 때 놓쳤던 어떤 환경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아하, 네. 그럼 그 데이터가 다시 서버로 올라가서 학습이 돼서 다시 자동차로 내려가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안전도를 더 높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계속 제공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은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과정이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차이는 뭡니까? 지금 사실 그 머신 말씀하셨는데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기계가 이제 컴퓨터죠.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수집해서 입력을 해줬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패턴을 이해하고 이제 그걸 학습해서 뭔가 추론하고 예측하는 그게 이제 머신, 그러니까 좀 딥러닝보다는 광범위하죠. 아, 광범위하다. 그렇죠. 이제 하이 개념으로 딥러닝을 보자면 쉽게 말하면 좀 더 지능적으로 이제 그러한 알고리즘을 계층적으로 얘가 학습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추론하고 하는 거를 좀 더 지능적으로 하는 것을 딥러닝 분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수진 교수님께서는 이 인공지능을 전공하시면서도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다른 기술과도 연동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어떤 분야랑 연동이 된다고?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라고 이제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뭐 지금 이제 설명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행동을 분석하고 그러한 것을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거에서 저는 이제 연구를 시작했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는 굉장히 풍부한데 이런 도제식의 학습이나 이 연마가 되어 그러니까 표현하는 기술이 연마가 되어 있지 않으면 표현을 못했다면 그렇죠. 지금은 그 인간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에 기대어 이제 만들어내는. 그럼 이수진 교수님한테 인공지능을 배우면 그림 못 그리는 사람도 웹툰을 그리고 작곡을 못하는 사람도 노래를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그 원래 기술과 예술이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기능적으로 뭔가를 표현해낸다라는 점에 있어서 연마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학습의 기간을 어떻게 보면 좀 배제시켜 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더 두드러지는 건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그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그 예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영혼을 그러니까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그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좀 깨질 수 있다. 깨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인공지능 기술이 이 길을 제가 이제 그렇게 구축을 하려고 이제 노력 중이고 연구 중이고 특히 이제 저는 시각 표현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지만 이제 점점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또 가상이지만 실제와 거의 유사한 세계가 이제 점점 구축된다라고 방향을 잡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이제 형성되는 어떤 세계와 자기의 이미지가 네. 좀 더 창의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제가 갑자기 지금 웃음이 난 이유가 예전에 중국집에 가서 이제 셰프가 되려고 요리를 배우려면 양파만 10년 썰고 네네. 당근만 10년 썰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기술이 들어가면 본인이 좋은 레시피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렇죠. 그걸 가장 짧은 시간에 음식을 네. 만들 수 있다.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만나고 있는 학생들은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뭐가 불편하냐면 생각하게끔 하는 걸 되게 불편해하더라고요. 아이디어를 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다는 건 말 그대로 생각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뭔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귀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뭔가 누군가가 귀찮은 일을 다 해결해주고 나는 앉아서 생각만 해주면 되는 거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학생들한테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기존에 있었던 생각 방식에 매몰돼 있어서 그렇죠. 새롭게 생각하는 방식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저는 이제 미디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네, 괜찮습니다. 예, 예. 표현을 한다는 게 언어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주로 문자로 뭔가를 이해하는 맞아요. 소통했던 세대라면 지금은 이제 영상, 동영상으로 모든 어떤 그 정보를 소통하는 세대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아기 때부터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 자, 미디엄이 그런 동영상이라는 미디엄은 굉장히 생각을 경직시켜요. 마치 예전에 TV를 보면 바보가 된다. TV는 바보 상자다. 이렇게 표현을 됐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아마 다들 느끼시겠지만 대중교통 수단에서 이거 스마트폰 이렇게 놓고 있는 사람 아마 못 보실 거예요. 없죠.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많은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만큼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내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인지해서 스스로 이해하는 과정에 필요한 랭귀지가 네. 예전에는 바디 랭귀지부터 시작해서 표정 랭귀지고 맞았어요. 다양한 분위기 랭귀지며 이런 게 다 들어왔는데 네. 지금은 그 소통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딱 스마트폰밖에 없으니까 그 랭귀지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좁아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통로는 넓어졌는데 네. 능력은 떨어진 아하. 거죠. 그래서 미디엄에 갇힌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꼰대 같은 생각일 네. 수 있고요. 이제 제가 메타버스라는 세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럼 세종공대 인공지능학과에서는 그렇게 아직 생각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생각할 수 있게끔 할 생각이십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지원을 안 할지도 모르는데 수학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학이라는 그 제가 추천도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데 뭔가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과학자들이나 이제 공학자들이 수학으로 어떤 자신의 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화가들은 뭐 그림으로 그렇죠. 표현했다면, 음악가는 뭐 악기로 표현했다면.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정교하고 정말로 그 정량화, 그러니까 되게 무궁무진한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수학이라는 게. 이제 그게 지금의 컴퓨팅 파워랑 만나서 실제로 실제 세계에서도 구현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인공지능도 수학에서 시작한다. 모든 학문은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다 직접적으로 그것이 표현될 수 있는 그 표현 기술이 바로 지금 컴퓨팅 기술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디어를 수식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죠. 과연 인공지능 이런 첨단 정보를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가 없더라도 수학을 놓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좀 말을 바꿔서 수학을 그렇게 어렵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물론 수학이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당연히 지루하고. 그런데 이제 두려움을 좀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어렵다가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들면 되게 재밌을 수 있는데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그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안 필수뿐이다? 학교 시스템이.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 흥미를 갖기 시작해라. 저는 수학을 포기했어요라는 말 자체가 좀 의미가 없을 수 있도록 이제 학교 들어왔을 때.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대표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실 언어테이션 AI도 인공지능을 전공한 분들이 창업한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을 전공한 학생들이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후배 창업가들한테도 계속 조언을 해주는 게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된다. 이건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학적인 소양부터 시작해서 사실 철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윤리적인 관점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잘못 쓰면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윤리적으로 올바른지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공부를 이게 되게 학생들은 되게 싫어하는 말일 텐데 공부를 한순간 놓지 마라. 항상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 책을 보고 시간이 날 때 공부를 하고 시간 날 때 수학 문제 한두 개 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야 창업가는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학문을 접하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윤리적으로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면 좋은 창업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커리큘럼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하면서 물론 이제 학교 커리큘럼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 안에 가치를 발견하고 창업가로서의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커리큘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심정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 되게 즐거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공지능 전공 분야의 이야기들은 학부모님들이 참 좋아하실 시간 같습니다. 학생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정확한 말씀 같아요. 좋은 기술이 나온다는 건 더 많은 책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학도 중요하지만 철학적인 휴머니즘에 어떤 기술이 내가 인류를 도움 줄 수 있겠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전공에 대해서 두 분께서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다양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들 세종공대 인공지능학과 이수진 교수님과 어노테이션 AI 윤동욱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메타버스 with 인공지능 세종공대와 한컴그룹 매일경제TV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 전공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자율주행 전공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why I always whisper.